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나는 아침 7시에 투표를 이미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후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차립니다. 1908년 3월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일어나고 재미교민들이 장인환 전명훈의 법정 통역을 맡아달라고 하자 $3,000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교민들이 그 돈을 모아줬으나 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황으로 보아 애초에 의뢰를 완곡히 거절하려고 나름 거액을 불렀는데 실제로 모아오자 당황스러워했을 공산이 있다. 당시 이승만은 하버드에 재학 중이라 동부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그는 가난으로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했고 아들은 돈이 없어 병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했다. 이런 이승만에게 학업을 중도에 때려치고 서부까지 날아와 재판의 통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은 무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공격하는 요게 아주 주요 항목이죠. 장인환이 하고 여기 보면 장인환이 하고 정명훈이 요 두 사람이 이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을 이제 저격했습니다. 근데 이 저격했는데 이 정면에서 저격한 것이 아니고 스티븐스 등 뒤에서 쐈다는 겁니다. 권총으로. 어떻게 되면 좀 비열한 그런 방법이죠. 정면에서 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쏴 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라는 건 좀 봅시다. 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약간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1908년 3월 23일 정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가 미국인 외교관 더럼 W.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이다.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있었던 더럼 W. 스티븐스는 한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관찰하는 데 충실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일본 외무성 고문의 부탁에 고용되었으며 1904년 12월 27일 대한제국 외교 고문에 임명되었다. 이는 일본의 압력으로 차지한 자리였으며 자연스럽게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약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을사조약을 미화하고 찬양했다. 조선인들은 그의 태도에 분개해 스티븐스를 습격했지만 그는 유유히 빠져나간다. 1908년 3월 23일 그는 워싱턴 DC로 가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미화하려고 했는데 이때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에게 저격당해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08년 3월 더럼 스티븐스는 이토 히로부미의 허락을 받고 휴가차 미국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다. 그는 배 위에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이며 무능한 조선이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의 조선 지배를 긍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이등방문, 우리가 흔히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등방문의 허락을 받고 휴가차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미국인인데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이제 이등방문의 허락을 받고 일본에 가 있었던 게 아니고 조선에 와 있었는데 그때는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이또 이등방문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다. 그는 배 위에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이란 나라는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고 유능한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들한테 공분을 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인환이하고 장명훈 두 사람이 이 미국에 온 스티븐스를 쏜 겁니다. 권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면에서 쏜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 이 뒤에서, 이 스티븐스 뒤에서 총을 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인환이하고 정명훈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돼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 사람을 변호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 미국에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서 최고 지식인은 그래도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이 같은 지식은 또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교포들 간의 최고의 지식인이니까 이승만이 보고 이 사람들을 변호해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장인환이하고 정명훈을 변호해달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하는 얘기가 이승만은 그때 당시 공부하랴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다는 겁니다. 데리고 온 아들이 병에 걸렸어도 제대로 병원 치료조차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토록 이승만이가 끼니를 잊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때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승만의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영만리 땅에 가서 그 공부하는 처지에 원대한 꿈을 갖고 그 공부하는 처지에 어디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해달라 이승만이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승만이가 3,000달러를 마련해달라 이러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속셈은 거죠. 3,000달러를 달라고 이렇게 거액을 요구하면 이 교포들이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 아니 근데 교포들이 또 3,000달러를 모금해 가지고 자 3,000달러를 당신한테 주겠으니까 이승만 당신이 이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난 그런 일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이 이승만을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장인환이하고 정명훈 두 사람의 변호를 거절하느냐. 이승만이가 저 사람 독립운동 했다고는 하지만 그 헛얘기 아니냐. 친일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로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한국교민대표 4인방이 스티븐스의 막말을 다룬 한국 교민들에게 전달하자 이에 격분한 전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가 암살을 계획했다. 정명훈 의사는 재미 한국인으로 철도 관련 일에 종사했던 외국인 노동자였으며 재미 한국인 장인환 의사 역시 철도 어부 일에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들은 스티븐스의 발언에 격분하여 암살을 계획했다. 이 두 의사는 각자의 계획을 따로 진행하다가 우연히 같은 목표를 노렸으며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죠. 1908년 3월 23일 9월 30일 스티븐스는 전날의 공격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허둥지둥 짐을 꾸려 최대한 빨리 워싱턴 DC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에 도착했다.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영사인 고이케 조조의 안내를 받으며 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때 손에 묶은 붕대에 피스톨을 숨긴 채로 먼저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전명훈 의사는 스티븐스가 나타나자 바로 그를 저격하려 하였으나 방아쇠에 붕대가 걸려 권총이 불발되어 실패했다. 이에 당황한 전명훈 의사는 권총 손잡이로 스티븐스를 가격했다. 완력과 체격면에서 전명훈 의사보다 우세했던 스티븐스는 전명훈 의사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으나 전명훈 의사는 겨우 몸을 빼냈다. 스티븐스는 전명훈 의사를 뒤쫓아 내달렸다. 그러니까 이 손목에다가
이 권총을 어디에다 숨겼냐면 이 손목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았다는 얘기죠. 그 붕대에 숨겼다는 거죠, 권총을. 그 권총을 쏘려고 했었는데 이 정명훈이가 이 권총을 스티븐스한테 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아쇠가 이 붕대에 걸려가지고 이게 권총이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권총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스티븐스를 치려고 하니까 뭐 체격적으로 동양인인 전명훈이는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잖아요. 서양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스티븐스한테 화를 당하게 생겼다 이거죠. 전명훈이가. 그러니까 가까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스티븐스의 그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스티븐스의 그 공격에서 빠져나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거죠. 전명훈이가. 이때 때마침 여기에 도착한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에게 3번의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전명훈 의사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빗나간 총알 한 발에 피격당해 팔부상을 입었다. 전명훈 의사가 뒤를 돌아보다가 빗나간 총알 한 발에 피격당해 팔부상을 입었다. 나머지 2발은 스티븐스의 몸에 적중하여 한 발은 폐에 기웅을 낸 후 몸을 관통했고 나머지 한 발은 허리로 들어가서 사타구니에 박혔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미국인 행인들은 전후 사정을 몰랐으니 웬 신사가 동양인들에게 테러를 당한 것으로만 보고 저 동양인들을 린치해버리라고 아우성치며 전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를 집단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이케는 이를 말리면서 저들 역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성난 군중을 진정시켰다.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야 저놈들 죽여라 하고 이 저놈 동양인들을 죽여라 하고 전부 다다붙어서 이제 집단으로 구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명훈과 장인환은 사건 직후 미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장인환 의사는 보석 없이 구속되었으며 전명훈 의사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공범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에 실려간 스티븐스는 입원 당일만 해도 의식이 있었으며 몇몇 선동꾼 학생들이 한국의 보호 국화에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여겨 버린 일인 듯하다며 성명문을 낼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좋지 않은 거요 라며 의사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티븐스는 이틀 뒤인 25일 상처에 염증이 일어나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건 이후 법원으로 이송된 전 의사와 장 의사는 재판을 받았는데 전명훈 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장인환 의사는 2급 살인죄로 25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모범수로 10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교민들은 성금을 모아 미국 변호사 네이선 코플러를 선임했다. 코플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애국적 광기 이론을 예로 들며 장인환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하였다. 스티븐스는 미국 시민이었던 데다 고위급 인사이기까지 했으니 미국 법정에서 장인환의 애국심과 대한제국이 처한 위기상황, 스티븐스의 대일 협력 등을 사유로 가명을 주장해봤자 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통역은 유학생이었던 신흥우가 맡았다. 이 통역은 신흥우가 내가 신흥우가 그 이승만의 절친이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 통역을 부탁받은 사람은 교민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은 3,000달러의 보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교민들이 힘을 합쳐 그 돈을 가져갔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며 변호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승만은 통역 요청을 완곡히 거절할 의사로 거액을 불렀는데 정말 큰 돈을 모아오자 저런 이유를 들며 다시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독립론자였던 이승만은 원래부터 이 저격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변론이 아니고
이제 변호사가 하는 거를 통역해달라, 이제 통역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었죠. 근데 이승만이가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그걸 거부했는데 이승만이의 절친 신흥우가 그 통역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좌파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이것이. 이에 대해 특별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재미 한인들이 이승만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승만은 공립신보에 일본이 기탄하는 일이 곧 우리 행복될 일이라는 칼럼을 통해 자기 입장을 변론했다.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승만이가. 자꾸 그 교포들이 이승만이를 비난하고 나서니까 이승만이가 자기 입장을 해명했던 거예요. 왜 내가 통역을 거부했는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일본이 한국을 말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앉혀놓은 스티븐스가 두 한국 사람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되었다. 그리고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살해했다. 신문에는 한국 사람들은 잔인한 살인광들이며 무지 목매에서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인 이토 히로부미와 스티븐스를 살해했다는 기사들이 가득 실리곤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의 교수는 나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나의 석사 논문을 나에게 우송해주고는 떠나기 전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승만이 쓴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안중근이가 그 하얼빈에서 이등박문희를 죽였고 또 미국에서는 장인환 정명훈이가 이 스티븐스를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회에서 무슨 소문이 떠드냐면은 야, 한국 사람들이 살인마들이다. 한국 놈들이 무섭구나.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라면 자꾸 가까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생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잔인하다는 그런 그 소문이 번져가지고 이승만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이 일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을 걱정했다. 전명훈과 장인원의 입장에선 친일파 미국인을 처단한 의거였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선 자국의 외교관이 암살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야만인 같은 조선인을 동쪽의 미국의 후방인 일본이 통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편견만 더 강하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스티븐스가 외교관인데 아니 외교관이 자기 그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그걸 가지고 말이야 뒤에서 죽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그 여론이 생기느냐면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한국 놈들 봐라. 이 한국 놈들이 이렇게 테러리스트요. 테러를만 저지르고 미개한 놈들이다. 이렇게 그 사람 죽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이런 놈들이니까 일본이 선진국인 깨인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만 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제일 싫은 게 이승만이가 한평생 이승만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했나요? 이승만이는 언제나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걸 아주 변함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승만이가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이승만이가 제일 싫은 게 이렇게 테러 저지르는 거.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테러가 아니죠. 테러가 아니지만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연한 테러다 이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의 이미지만 나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계란으로 바위한테 던져봐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이승만이가 제일 싫어한 게 이 김구와 같이 무력으로 일본과 맞서겠다.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무력으로 일본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승만이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기르고 무력을 쓴다, 무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일본과 맞설 수 있겠는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력으로 일본과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 김구와 같이 무력으로 일본과 맞서겠다는 그런 논리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래서 그런 그 생각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언제나 이승만이는 외교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테러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테러가 아니지만 의거지만 옳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미국과 같은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테러다 이거죠. 이미지만 나빠진다 이거예요.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암살한 것은 비록 정치한 일이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해가 돌아왔으면 맞지 독립을 위해 실질적 이득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승만의 생각입니다. 안중근이가 이등방문이를 죽인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참 의로운 행동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안중근이가 이등방문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됐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등방문이 한 사람을 죽였다고 뭐 일본이 뭐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독립하는데 우리가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추구하는 데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동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명훈 의사는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여 대한국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으며 이름은 맥필즈로 바꾸고 1920년에 한 여성과 결혼해 미국으로 귀화했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이 전명훈이는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해서 대한국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고 이름을 맥필즈로 바꾸고 미국인으로 귀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국인이 아니고 국적을 미국 국적으로 옮기고 1920년에 한 여성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귀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인환 의사는 1919년에 특사로 풀려났으며 1927년에 한국으로 귀국해 결혼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1930년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더럼 스티븐스의 시체는 4월 2일에 병원을 떠나 6일에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8일에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진 후 워싱턴 원비루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추도식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화를 비롯해서 유명 인사들의 조화가 왔으며 일본 정부는 스티븐스에게 1등급 훈장을 추서했고 그의 유족들에게 조의금으로 15만 엔을 지급했다. 스티븐스는 생전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조의금은 뉴저지에 살던 그의 두 누이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스티븐스에게 일본 정부는 외교관 스티븐스에게 1등급 훈장을 추서했다는 겁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1등급 훈장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유족들에게는 조의금 15만 엔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븐스는 생전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던 사람이라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조의금은 유저지에 살던 그의 두 누이에게 전해졌다.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생전에 스티븐스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이토는 결국 자기 친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차름이죠.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일본이 한국을 말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앉혀놓은 스티븐스가 두 한국 사람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되었다. 그리고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살해했다. 신문에는 한국 사람들은 잔인한 살인광들이며 무지몽매해서 그들이 가장 좋은 친구인 이토 히로부미와 스티븐스를 살해했다는 기사들이 가득 실리곤 했다. 어떤 학생들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의 교수는 나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나의 석사 논문을 나에게 우송해주고는 떠나기 전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내 여론은 일본에 우호적이었다. 이승만은 철저히 외교 독립 노선을 주장하던 사람이었고 이 저격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은 철저하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아주 이런 굳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한 사람을 저격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을 쏴 죽인다고 뭐 세상 일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괜히 이게 국제적으로 여론만 나빠지는 겁니다. 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많이 하는구나. 여론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승만이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특정한 사람을 죽인다고 일본이 뭐 바뀔 게 있느냐. 쓸데없이 이 여론만 나빠져 가지고 외교로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미지만 나빠지면 이게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장인환과 전명훈의 입장에서는 친일파를 제거한 의거였을지 모르나 미국인들의 입장에선 자국의 외교관이 암살당한 사건이었다. 이런 미국의 고위 관리를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이란 나라의 두 명이 사살했다니 미국 내 여론은 한국인을 처벌하라며 들끓었고 당시 미국 내 언론들에선 한국인들은 장인한 살인광들이라는 기사들이 실렸다. 예나 지금이나 외교관 암살은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미국 내 한국의 입지를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무엇보다 이승만은 미국 기독교 선교 본부의 후원을 통해 유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이 동아시아 문명국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만약 이승만이 반일 운동에 나섰다면 그의 학업은 불안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이런 사건은 여론을 악화시켜 독립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이해관계 또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것은 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1908년 7월 콜로라도주 덴보시에 있는 그레이스 캄리 교회에서 열린 애국동지회 대표회 서 있는 첫 줄 왼쪽 4번부터 박용만, 이승만, 윤병구 이 대회에 헤이그에서 들어와 미주를 순방 중이었던 이상설도 참가했다. 첫 줄 왼쪽 4번부터 박용만 첫 줄 왼쪽 4번째부터 이게 박용만 그 다음에 이승만 윤병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상설 이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박용만 이승만 윤병구 이상설 이랬단 얘기입니다. 1908년 7월 10일에서 15일 이승만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감리교회에서 개최된 애국동지 대표자 회의에서 이상설과 함께 대표로 참석하였다.
덴버 리퍼블리컨지가 이 대회를 자세히 보도하였다. 그는 대회 폐사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로 마무리 지었다. 현재 정치가들이 일본은 한국이 강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을 위하여 일본과 싸워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희망은 영원히 잃어버려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적 특징과 민족적 특성을 연구해 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데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000년 이상 민족의 특성과 완전한 독립을 보존해 왔으며 어떠한 국가도 결코 지구에서 말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뭐 그렇고, 일제강점기 이게 1910년에 이승만이죠. 이때만 해도 이승만이가 상당히 나이가 젊고 이랬을 때니까 아주 그렇죠. 얼굴이 피부가 곱고 젊었을 때니까. YMCA 회의석상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언더우드, 앞줄 맨 왼쪽이 학감 이승만,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가 윤치호.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언더우드. 여러분 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언더우드가 참 한국에 살면서 그 선교사 언더우드인데 굉장히 많이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조선이죠. 조선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한 사람이고, 요 두 번째가 요 사람이 이제 윤치호입니다. 한복을 입은 요 사람이 윤치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맨 왼쪽 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랬던 거죠. 한일병탄 이후 이승만은 1910년 10월 10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황성 YMCA 청년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911년 일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700여 명을 체포한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선 정화운동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 하와이로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YMCA 그 청년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1914년 교장인 이승만과 한인중앙학원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이승만이가 이 교육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이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인중앙학원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1918년 이승만이 설립한 남녀공학인 한인기독학원의 학생과 교직원들. 이승만이가 이제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을 했는데 하와이에서 이 학교가 뭐냐면 한인기독학원이라는 그 학교입니다. 미국 감리에 소속의 한인중앙학원 교장직을 거쳐 5년 만에 남녀공학제 교육기관인 한인기독학원을 만들어서 한인 학생들의 교육에 힘썼다. 1913년에는 순한글 월간지인 태평양 잡지도 창간했다. 당시 박용만과 이승만은 둘 다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박용만은 대표적인 무장투쟁 노선이었다. 나중에 이 박용만과 이승만이가 굉장히 그 알력 다툼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를 하와이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박용만입니다. 박용만이니까 이승만이를 하와이로 불러들인 인물이죠.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승만과 박용만이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돈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이가 벌어졌죠.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왜 그럼 박용만과 이승만이가 사이가 벌어졌느냐.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강원도 철원 사람입니다.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 아버지가 상당히 그 돈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도 이 박용만이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뭐 그때 당시 고종임금 시대에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니까 이 박용만이도 상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박용만이는 하와이에서 뭘 했었냐면은 하와이 교포들을 이렇게 교민들을 맡다가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과 맞서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 훈련을 시켰거든요. 군사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군대를 조직하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이는 그런 걸 제일 싫어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과 맞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을 굉장히 싫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면에서 이승만과 박용만이가 결정적으로 갈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박용만이가 이끌던 단체가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이승만이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 박용만이가 이끌던 단체를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아마도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이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최고의 리더로 이렇게 옹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은 반드시 이렇게 와해가 되거나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만은 대표적인 무장투쟁 노선이었다. 박용만은 군사를 양성하고자 했는데 그 군사 양성소에는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했고 이승만은 그 돈으로 교육과 외교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독립운동 노선에 따른 갈등이 일어났다. 그렇죠. 서로가 뜻이 다른 거예요. 박용만이는 이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일본과 맞서겠다고 군대를 양성한 사람이 없었고 이승만이는 그게 아니라 교육과 외교에 치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달랐고 노선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하와이 교민들의 중심이었던 국민회에서 국민회관 건축비를 유용하는 사건이 터졌고 그 결과 국민회 회장이었던 김종학이 파면되었고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국민회를 장악했다. 그래서 국민회 박용만의 단체가 와해가 된 거죠. 보세요. 이때 하와이 교민들의 중심이었던 국민회에서 국민회관 건축비를 유용하는 사건이 터졌고 그 결과 국민회 회장이던 김종학이 파면되었고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국민회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김종학이가 이끌던 국민회 회장이었던 김종학이가 이끌던 국민회가 이승만 세력이 장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종학이가 이끌던 국민회라는 조직이 와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그 조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박용만이도 이승만 때문에 이제 망했고 김종학이도 이승만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승만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그 지지자들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이승만 지지자들이 상당히 무서웠다는 겁니다. 권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승만이를 뒤에서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상당했었나 봐요. 막말로 얘기를 한다면 깡패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아마 이승만이를 지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 권총까지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정보 계통의 그거는 뭐 그때 조선이 없을 때고 나라가 없을 때니까 어떤 정보기관에서 지지했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어떤 사적인 이승만의 사적인 어떤 모임 같은데 그런 데에서 속해 있던 어떤 뭐 깡패 비슷한 조직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깡패 이런 비슷한 조직이 이승만이를 사적인 이승만이를 지지하는 그런 사조직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승만과 봅시다.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국민회를 장악했다. 하와이 국민회를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김종학이가 국민회 회장이었었는데 이승만이가 하와이에 나타나고 김종학이를 거꾸로 때리고 이승만이가 그 국민회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 싸움. 1918년 10월경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평북 선천군의 미동병원 원장인 미국인 선교사 샤록스 등을 통해 국내외 민족 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기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부탁했다. 하와이 교포들은 1918년 11월 휴전이 성립되자 이승만에게 한인 기독학원 일을 잠시 접어두고 파리 강화회의 한인 대표로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대한인 국민회에서도 1918년 11월 25일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를 강화회의 한인 대표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19년 1월 6일에 호놀룰루를 출발 미주 본토로 향했다. 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1월 22일에 대한인 국민회 중앙정치회장 안창호를 만난 다음 미국 동부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뉴욕을 거쳐 2월 3일 서재필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4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뭐 아직도 지금이 1시 58분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잖아요. 오후에 또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